12월 달쯤부터는 이제 이게 촉각을 좀 곤두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12월 달부터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건 통과된다, 이건 안 된다가 하나씩 나옵니다. 이게 안이 나왔을 때 먼저 본인의 자산에 그럼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측정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투자 이익을 결정하는 핵심 세금은 물론 말씀하신 취득세, 뭐 종부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도소득세 같아요.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뭐 비과세를 받냐, 중과를 받냐, 일반 세율을 받냐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인데 양도세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요즘 이제 상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금은 하지만 결국은 제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궁금하지도 않다. 그래 뭐 나온 다음에 관심 가져도 될 정도의 네, 거의. 그리고 10년이면 안 해. 안 해. 왜냐면은 예전에 1년 만에 그 제도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다 걷어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하다가 또 걷어버리면 어떡해. 약간 그 불신임도 조금 있고. 결국은 이제 양도소득세 쪽도 이제 요즘 예전에는 이제 다주택자의 중과세 엄청나게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내가 중과세를 맞냐 안 맞냐. 그쵸. 정말 머리 쥐나도록 이제 했었죠. 왜냐하면 세법이 너무 복잡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바뀌었었고.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바뀐 그 시점마다 취득 시점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컸었는데 지금은 중과세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중과세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거의 다 풀렸죠. 서울 3구랑 강남 3구랑 그다음에 용 3구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은 팔 때 이미 중과세율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그리고 다주택자이더라도 그게 있습니다. 그 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제도인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 안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원래 이게 22년 5월 9일 취임되고 나서 바로 나왔던 거고. 네. 1년씩 처음에 23년 5월까지였고 그다음에 24년 5월까지 연장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사실은 다주택자 중에서 중과세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강남 3구에 제가 뭐 2주택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팔 때 내년 5월까지는 그 중과를 하지 않는다. 네, 2년 보유만 했었던 보유만 했다면, 보유를 했다면 너무 단기만 아니면. 또 어차피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이 물어보는 거는 그겁니다. 말 그대로 비과세 플래닝. 요즘 무조건 비과세.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사실 중과세율이 약간 한시적으로 유예돼서 있으나 마나지만 2주택자 똑같이 아까 취득, 보유, 처분 다 똑같은데 2주택자까지는 그냥 중과세율 적용 안 할 것 같아요. 중과세율 자체를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똑같이 갑니다. 사실 저는 그 상담할 때 어렵지 않았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 다주택자 역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에 학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 다주택자 중과세 역사 거의 유사하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을 다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응용돼서 버전이 나오니까 몇 개 당황스러운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산가분들은 과거 세금 정책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랑 거의 유사한 세제 혜택의 완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 한시적 중과 완화하다가 아예 없어질 겁니다. 폐지가 될 확률이 높고 조정 대상 지역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지나면 다 풀리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 다시 묶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부동산 상황이 다시 뜨거워진다면 더 강화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2주택자는 중과세율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기대되는 건 뭐냐면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좀 하향해 주자.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지금 몇 프로가 되나요? 너무 세요. 그러니까 주택이든 주택이 아니든 그러니까 분양권이랑 주택 입주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1년 미만은 그냥 지방세 포함해서 77%입니다. 단일세율. 77%예요. 그러면은 1억이 내가 양도세를 남겼으면 7,700만 원을 세금. 네, 바로 세금이죠. 그럼 거의 그냥 10분의 8, 80% 가까이가. 네, 맞습니다. 거의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복비도 내야 되고. 네, 복비 내고 뭐 되면 없어요. 네. 그리고 1년 이상이면 이제 66%예요. 사실 상당히 높죠. 1년 이상도 66%면 상당히 높네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완화하겠다라고 나온 게 뭐냐면 그 개선 방안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경제정책 방향 때 나왔었는데 1년 미만은 45%.
그러니까 지방세 포함하면은 49.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면 일반 세율로 하자. 그래서 이제 1년 이상만 되면 거래를 좀 활성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우선 예산을 내놨는데, 저는 이거는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지금 푼 상황인데, 네. 분양권 못 팔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파는데, 분양가 상한제 걸린 분양권은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팔아도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이게 입법적 루폴로인 것 같고, 약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팔더라도 세금이 지금 뭐 77, 66인데 아우 절대 못 팔죠. 그쵸. 지금 당첨이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매 제한을 풀어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부동산 시장에 좀 거래를 튀어보려고 단기간에 당첨이 되면 그걸로 이제 사고 팔라는 거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금적으로는 팔면은 너무 남는 게 없게 해버리니까 네. 그럼 사실상 이게 효과가 없는. 그렇죠. 전혀 권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지 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속도가 같이 안 맞아지는데, 세율은 말씀드렸지만 또 결국은 여야의 합의로 국회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좀 통과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분양권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이런 식이 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상담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막 분양권이 거래되는, 이제 네. 새로 막 짓고 있는데 꼭 거기 앞에도 이제 토박이 중개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가끔 이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 없으니까 분양권 거래를 해서 그분들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이 프리미엄을 가격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실제 프리미엄은 예를 들어서 진짜 가정을 하면 뭐 3억인데 네. 자 우리 1억 이하로만 쓰자. 그리고 차익분은 그냥 뭐 현금으로 주자. 다운 거래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실제 계약 거래금보다 계약서 금액은 더 낮게 쓰는 거죠. 13억이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거네. 막 11억 써. 근데.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프리미엄을 기재를 좀 따로 하는 편이거든요. 매매계약서에. 네. 근데 거기에 원래는 3억 원인데 1억 원만 딱 쓰는 거예요. 1억 원 이하로 막 5천, 1억. 왜냐하면 양도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매수자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해서 저는 권해드리기 좀 그렇다. 이 매도자분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권해드리기 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미래에 이제 다양한 일로 걸린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걸린 케이스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세무조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걸리냐면 이제 매도자가 그러게 이제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프리미엄 2억을 이제 적게 써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니까 네. 77%니까 1억 5,400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니까. 확실히 메리트가 나쁜 쪽으로 있네요. 네. 쏠깃할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도.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 매수자분은 3억을 줬는데 프리미엄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수자분은 이게 취득가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미래에 팔 때 세금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 싸게 샀으니까 양도세가 기준이 11억이 되는 거네요. 싸게 샀어.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1억만 설정돼 있으니까 근데 나는 3억 냈는데 억울해. 근데 이게 실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더라도 내가 줄어든 세금이 예를 들어서 그 프리미엄 2억을 내가 소명을 해서 인정받으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양도소득세 이제 가장 일반적인 가장 높은 세율이 49.5%니까 네. 2억이 입증을 받으면 거의 50%니까 1억 원이 세이빙 되네? 과태료 내더라도 내가 1억 세금이 줄어드니까 차익을 했더니 뭐 7천, 6천이 더 이득이다. 라고 하면 매수자분은 고민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다. 네, 팔 때. 그럼 매도자분은 이제 평온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전화를 받는 거죠. 그때 다운 계약하셨죠. 네, 그때 이제 기프티콘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 그런 거 받으면 이제 그분은 안 냈던 세금에 가산세 내야 되고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내야 되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저기 의정부 쪽에 밀락지구라고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런 다운 거래가 성행을 했었는데 그쪽에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그걸 잘 잡으셔서 거의 그쪽 공인중개사분들이 초토화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의정부 쪽에 한번.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제가 사실 수도권 특히 수원 쪽에 많이 다녀본 적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거래되는 금액은 이게 아닌데 네이버 실거래가 이런 데는 막 낮게 찍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 다운거래 같은 게. 그래서 그거를 왜 이게 안 잡힐까 했는데 이게 뭐 인력의 문제이신지 그래서 이게 결국엔 그냥 다 마무리해서 굉장히 좀 이게 세금을 높이기만 한다고 무조건 만능은 아니구나 이렇게 오히려 이쪽으로 나쁜 쪽으로 가버리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세무사님 입장에선 당장은 그게 넘어간 것 같아도 나중에 매수자가 마음을 바꿔서 그거를 신고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매도자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발 뻗고 못 자요. 원래 몰라버리면 그냥 발 뻗고 자거든요. 아, 그럼 나는 이제 끝났어. 네. 끝났어. 아, 나는 이제 좋아. 오케이. 저분도 안 걸려. 동의했어.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괜히 말을 했나 그 생각도 들어요. 아.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다. 왜냐면은 제가 그게 걸려서 실거래가 관련된 과태료 내고 이런 게 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세제 개편에 좀 꼭 됐으면 좋겠다. 아, 괜한 약간 블랙마켓을 이제 만들어 버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정말 77.4%를 내고 77%. 77%를 낼 정도면은 정말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도 이 정도 과도한 세금을 걷진 않았던 거겠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건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너무 과도했던 걸 보통으로 되돌린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거래 활성화를 좀 이끄는 게 이게 맞지 않나. 이게 바라는 바가 아닌가. 그냥 주택도 이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세무사님, 서울 수도권은 최근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뭐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다거나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주변에 비해서 분양가가 싸게 나오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엄청나죠. 막 700대 1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 요즘. 그래서 뜨거운데 반면에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이라든가 혹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지방 시장은 미분양 주택이 심각해서 지역 경제의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가 그렇죠, 지금. 완전 그렇죠. 네. 그래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이 이번에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좀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마찬가지인데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사실 세제 감면 효과를 주는 이제 말 그대로 분양권에 대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네. 이 신축 주택을 좀 사라, 미분양 주택을 좀 사라라는 정책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08년부터 15년도까지 거의 매년 하나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 사면 혜택. 이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조특법이라고 한시적으로 기한 줄 때 표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08년도에는 사실은 혜택이 아주 약했어요. 그러니까 막 파격적인 혜택이 아니라 그때 사서 뭐 팔면은 뭐 1세대 1주택 그냥 일반 세율 적용해 줄게. 중과세율 적용 안 하고. 보통으로 돌려줄게. 네, 그 주택은 뭐 그러게 해 줄게. 뭐 그러다가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막 이렇게 경제가 왜냐면 그때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그 정도 혜택으로 지금 뭐 주택을 사 막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이제 혜택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더 응용된 걸로. 그래서 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면은 뭐 5년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60%를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줄여줄게.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면 100%뭐 이런 식의 혜택이 나오고. 그런 건 매력적이네요. 네. 그러게 나오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계속 이렇게 빠지니까 아니야. 차라리 더 기다렸다 싸게 사는 게 낫지. 네. 저거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은 이득이 생겼을 때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야 그 가격대를 알 수 있는 거지만 08년도부터 거의 13, 14년도까지는 계속 하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나오는 거는 내가 양도소득세라는 걸 낼 처지에 펼쳐졌을 때 내는 거지만 08년에 사서 13년도에 가격이 빠지면 무슨 혜택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벌어야지 세금 네, 깎아주는 맞아요. 건데. 세금 무조건 소득이 발생해야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 시점에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항상. 네.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말 그대로 약한 걸 푼 다음에 시장에서 반응이 없으면 점점 이제 좋은 걸로 풀어주거든요. 물론 과거엔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리고 시장 상황마다 갑자기 그 다음에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뭐 집값 오르는데 왜 해줘? 이럴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오히려 빨리 이 혜택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임대주택 없앴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가장 좋은 혜택이 있었어요. 그때가 조특법 이제 99조 2인데 네. 그때 13년 4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주택 구입하면 네. 그때 미분양 주택만 한 게 아니라 신축 주택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사면
5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감면도 해주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게 이 주택 이외의 나머지 주택을 팔 때는 이걸 주택수에서 빼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채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채를 사고 나머지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주택 팔 때는 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얘를 다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야, 그러면 사실상 다주택자인데 1주택자 취급.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혜택이었어요. 그리고 13년도에 가장 큰 혜택이었고 이때 사신 분들은 좀 이득을 본 게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 조금 올라가다가 그쵸. 5년 후라고 생각해 보시면 한 18년, 19년에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니까 아주 큰 효과죠. 아주 큰 효과네. 그때는 그래도 17, 18년에도 꽤 많이 올랐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중과세율이어도 다 필요 없어요. 100% 감면이니까. 물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중과세율로 내야 되는 세금이 10억이다. 그럼 100% 감면해 주지만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20%를 농특세로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로. 그래도 내 부담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할만하지. 주택 가격은 엄청 올랐는데.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뭐 특히 지방에 한해서 먼저 좀 요번 7월부터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나오거나 네. 아니면 그 어떤 약간 재난 설정을 하듯이 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런 걸 설정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에 대한 지역 설정 뭐 이런 게 네.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좀 설정한 다음에 그 지역에 한해서만 이런 혜택을 주지 않을까 선별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수도권은 풀면 안 되거든요. 이 수도권이라고 일컫는 서울, 인천, 경기는 사실은 아까 앞서 말했지만 이미 사실은 미분양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상황이 또 올해 초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네, 오히려 청약열기가 지금 광풍이니까 네. 오히려 절대 여기는 혜택을 안 줄 것 같고 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미분양에 대해서 혜택을 좀 파격적으로 좀 주지 않을까. 사실 이 혜택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개인이 사서 그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서 임대를 해도 혜택을 주는 게 있었어요. 아까 임대주택이랑 좀 엮이는 제도인데 네. 내가 미분양 주택을 사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미분양 주택인데 완공이 된 미분양. 그거를 사서 사자마자 5년 임대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개인만 사서 임대를 해서 팔았을 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건축사가 건축 시행사가 시행사가 이게 시행사가 시행하고 나서 이게 안 팔리잖아요. 네. 너희들이 임대주택 5년 했다가 팔어. 물론 이제 다양한 리츠나 이런 것까지 따져봤을 때는 유사한 다른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건설사도 자금이 좀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임대를 해라. 5년 임대료로 버텨라. 네, 약간 전세를 해서 약간 매매 가격까지 못 받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분양을 좀 한다거나 그런 제도로 좀 연결시켜봐라. 라는 제도도 이때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봤을 때 08년부터 나왔지만 이런 어떤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이 조금씩 1년 지날 때마다 더 혜택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요번에 지방 미분양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3년처럼 막 정말 막 100%다 깎아주고 미분양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까지 취득했을 때 주택수에서 빼주고 100% 감면해주고 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결국은 정부가 얼마나 지금 미분양이 심각한 거냐를 인식하는 차이이지 않을까. 네,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이 느끼는 입장이 솔직히 모든 분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네. 국가가 느끼는 입장도 다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원희룡 장관님이 그때 3월인가 4월에 미분양 주택이 거의 7만 5천 원을 찍었을 네. 때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이런 대책이 과거에 있었으니까 빨리 나오길 바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말했던 거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의 미분양들은 원래 누구나 주거 수요가 있는 그 지역에 난 미분양이 아니라 그 외곽에 지어놓고 미분양이라고 한다. 첫 번째로 그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책만 가는 게 아니라 건설사도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 할인 안 하냐 라고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과거처럼 무조건 정부에서 막 살려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스처를 보내줘야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뭔가 정책을 이끌어가서 드라이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정책으로만 믿고 있으면 그거는 아닐 수 있지 않냐. 분양가를 좀 깎아가면서 원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봐도 도저히 상황이 안 될 때는 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아직 그 단계를 밟지 않고 그냥 정부가 해줄 테니까 우리는 분양가 깎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BMW나 이런 고급 차량은 줘도 그걸 계약할 때 계약금에 대해서 좀 보존해 주는 건 있지만 분양 가격을 할인하진 않더라고요. 분양 가격 할인은 많지 않고 거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떤 상품을 네, 준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대출 이자 감면 뭐 맞아요. 아니면 뭐 2년 뒤 잔금 유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 가격을 깎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고 자산의 10%를 낮춘다 그러면 타격이 어마무시할 거니까. 그렇죠. 뭐 한 3천억짜리에서 뭐 300억이 깎고 이런 식이니까. 그럴 거면 마케팅 요인으로 사실 뭐 30억을 쓰고 음. 나머지 이제 지원금 정책으로 가서 30억을 쓰는 것이 건설사 입장에서 사실 마진율이 더 높을 거긴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또 이제 버틸 수 있을 거냐 그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럼 요번에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13년 때처럼 파격적이진 않고 처음에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수펑크로 바로 좀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네. 자산세 쪽에서 지금 세수펑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대체 세수펑크가 얼마길래 지금 오늘 인터뷰 시작 때도 이게 세금을 이렇게 계속 이게 거래를 너무 세금을 높여서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세수펑크가 문제입니다 얘기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다고 너무 완화책을 주기에는 세수펑크가 심해서 쉽지 않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뭐 얼마나 지금 부족하길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도 보도 자료 보고 사실 알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기재부나 이런 내부 자료니까. 네. 지난 4월까지 이제 그 부동산하고 주식, 그러니까 자산 관련 세수가 지금 한 15조 6천억 거쳤는데 이게 작년에 24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8조가 거의 비는 거기 때문에 네. 퍼센트지로 했을 땐 거의 30%가 넘어가서 이게 너무 크다. 근데 이게 법인세도 한 15조가 덜 거쳤어요. 법인세도 거의 한 30%가 덜 거친 케이스인데 올해 같은 경우. 그게 왜 덜 거쳤나요? 우선은 경제가 확실히. 네.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회사들이 법인세를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없는 건가요? 그럼? 매출이 확 줄었어요. 진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줄었네. 네. 그래서 법인세 자체가 지금 15조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합쳐니까 거의 세수펑크가 지금 33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수펑크가 사실은 액수가 꽤 큰 편입니다 지금. 33조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크구나 지금. 네. 그래서 오히려 자산 쪽으로만 보면 이제 법인세 쪽은 이제 너무 이제 말 그대로 개인의 자산 그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쵸. 기업들의 그 글로벌한 사업의 형태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세수 지원을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지원 정책이 가야 되겠죠. 네, 그 자산 관리 쪽에서는 결국은 그러면 제가 세수 개편안을 할 때 생각한 게 오히려 거래를 그냥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거래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이제 중과 세율은 다 없애면서 거래 활성화 시켜서 일반 세율에 대한 세수 확보를 이 말 그대로 보편적이게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러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거기다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까지 해줘 버리면 두 가지 고민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투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쵸. 뭔가 시장에서 조장을 하는 투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강력 담합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지금 혜택 올 때 지금 빨리 막 여러 채 사야 됩니다. 막 여기 쌉니다. 막 이렇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까지 해주면은 세수를 확보는 못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제 개편안을 하시는 분의 머리는 아주 복잡할 것 같아요. 사실. 세수는 걷는데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뭔가 정책을 펼친다는 건 거의 아주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시장 상황이 계속 지금 하락 기조였다면 차라리 어떤 건설 시장 활성화라든가 거래량 활성화 쪽에 명분이 실릴 수도 있을 텐데, 또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하는 시장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무조건 하락이라고 안 보는 게, 서울 지역은 사실은 거의 금매는 이미 다 해결됐고 가격대가 회복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국지적이고 양극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울 쪽은 다시 규제 지역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일부 그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절대 못 푸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올해 초만 해도 이번에 뭐 잠실, 개포, 뭐
곧 풀립니다. 당연히 풀릴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다시 묶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은. 음. 거기다가 지금 국지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지하철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을 이제 가서 맨날 이제 임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역에서 5분 거리 중개사는 바빠 죽지만 15분 거리 중개사는 놀고 있다. 아. 그러니까 그 같은 시장이라고 봤던 거기서도 아주 이제 마이크로적으로 바뀌는 거죠.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음. 조금만 더 가면 거긴 한산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는 이 돈이 돌 때가 진짜 제한적이구나.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니즈나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거기로 돈이 다 몰리는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약간 주택 거기서도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사실 아파트 투자가 제일 난이도가 이제 쉬우니까 네. 사실 거기에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음. 나머지는 이제 좀 더 이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니까 네. 하다못해 주식을 하는 것도 엄청난 지식을 쌓아야 되고 변수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전마진이지만 수익률이 확실한 아파트 쪽으로 더 몰리니까 이게 점점 시장이 진짜 국제적이고 양극화가 되고 있구나. 좀 투기 시장으로 많이 변질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음. 있겠네요. 그래서 그 실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고, 그 대부분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가 투자를 엄청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빌딩 투자라는 형태던데. 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 빌딩에 아마존을 유치하는 형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같이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그 법인 자체가 수출 기반인데 이 회사가 수출 외국 그 대외 무전성이 엄청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환율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수입을 못 본다 그러면 힘들어지겠는데? 네,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부동산 그걸 하면서 대부분 조각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전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해내서 내가 수익을 받길 바랄 텐데 그 안정성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내수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게 변동이 크다. 예. 그리고 그 아마존 같은 회사와 이 스케줄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변수 때문에 이걸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지는 않겠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인제 다양한 이제 대한민국의 인제 그 망한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꼭 그런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뭐 특정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대동을 해서 말 그대로 광고성을 엄청 하지만 말 그대로 알맹이는 없는 형태가 돼 그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정부에서의 그 뭔가 정책은 그러면 아주 극보수적일 것 같아요. 그냥 예. 괜히 있지도 않고 괜히 해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규제가 엄청 심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컨트롤할 수 없으면 규제를 엄청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시작을 하질 말자라는 관념으로 갈 수도 있겠다. 아니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해서 컨트롤할 거면 차라리 그냥 지금처럼 가는 게 낫지. 뭐하러 일 벌리냐. 또 리츠 투자를 하시려는 어떤 기업이나 투자자들도 아니 이런 조건이면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규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그 자금을 컨트롤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시스템 자체를 좀 다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츠 투자가 뭐 요번 정부 시작 때 뭔가 활성화될 것처럼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의견 주셨습니다. 거의 똑같은 게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제 개편안에 올해 상속세를 좀 되길 바랬는데 네. 이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상속세가 저는 세제 개편안이 진짜 될 것 같고 연구도 하신다 그랬었는데 한 1년 정도는 그러게 하더니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이제 상속세 세제 개편안에 이르다. 상속세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사실 이제 요번 정부에서는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보도 자료를 보고 나서 아직은 안 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구조 하나 바꾸는 거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상속세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총 재산에다가 상속세율을 이제 말 그대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세죠,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엄청나게 과도하다고는 들었으면 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OECD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속세가 높긴 하군요, 우리나라가. 이건희 회장님이 거의 기네스북이시니까 22조 자산에서 12조를 상속세를 내시기 때문에 반토막이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하고 두 번째가 넥슨 창시자분, 그분이 한 6조 정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넥슨 그 비상장 회사 메인 회사인 그 모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그 세금을 냈어요. 현물 납입이 있거든요. 네네. 그 물납이라고 하는데 그 물납으로 해가지고 지금 넥슨의 대주주가 기획재정부입니다. 네. 이게 사기업이 굳고 공기업이 된 거네,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거를 그러면 공매로 해서 입찰을 할 건데 네. 이제 제가 그 공매 입찰에 이제 그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까지는 지금 다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건너더니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외국의 어떤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뭐 이걸 활용하려고 한다거나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그 상속세 발생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쌤통이다 막 이런 분들도 있으셨는데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저도 인정을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이 없으면 삼성 관련돼서 먹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 삼성전자의 1차 밴드, 2차 밴드까지 하면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식이 나 세금 못 내겠다고 해서 그 주주인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물납을 했다고 해보면 그게 그때 막 뉴스가 그거였어요. 중국계 사모펀드가 이거 사면 난리 난다. 오히려 이제 그냥 약간의 국익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그래도 대표하는 기업이긴 하니까 거기서 이제 수익 창출도 많이 되고 사실은 그 법인세 때문에 아주 큰 세수 확보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지만 세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 진짜 이 국가적인 기업인데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 확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타격이 너무 클 것 같더라고요. 그죠. 상속세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견실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창업자분들이 돌아가실 때쯤에 이게 야 이거 세금 내고 나면 내 자식한테 물려줄 게 별로 없다. 그럼 차라리 그냥 나 살아있을 때 어디 다른 나라 이렇게 돈 많이 추준 보통 중국 기업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비싸게 팔고 그냥 그 돈으로 막 아파트 사고 빌딩 산 다음에 그러니까 기업의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기업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그거를 이제 뭐 법인을 만들고 어떤 절세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식을 물려주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어쨌든 부동산 투자보다는 우리 사회에 좋은 거지 않습니까? 기업 활동이 되는 게. 이게 투기로 더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사실 그래서 요즘 많이 물어본 게 리치 노마드입니다. 왜냐면 한국에 있는 자산 다 정리하고 나 호주로 가겠다. 미국으로 가겠다. 호주는 상속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세금 내고 나 이제 이 나라 안 살래. 그런 상담이 실제로 좀 있으신가요? 실제로 있어요. 제 고객 중에 LA나 뭐 핀란드나 이런 사신 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렇게 정리하고 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진짜 다양한 입장일 수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하면 100억의 과세 표준이 있으면 상속세가 45억 4천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호주로 투자 이민 가서 왔다 갔다 자주 놀러 올게. 45억 못 쓰거든요. 왔다 갔다 자주 해도. 그래서 나 그냥 호주로 가서 투자이민 가서 거기서 대접받으면서 한국의 친족들 보고 왔다 갔다 해도 45억을 내가 살아생전에 그냥 1년에 1억씩만 쓰면서 왕처럼 살아도 45년이니까. 2억씩 써도 20년이 걸릴 거고. 그럼 나 살아생전에 그냥 정말 왕처럼 살다 가겠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상속세가 300억까지는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아주 높은 세율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도 좀 고민을 할 때가 왔어요. 왜냐면 자산 가치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최근 16년도부터 거의 3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요번에 좀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국민 감정과 어떤 그런 기업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절충을 해서 합리적으로 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것도 요즘 분위기 봐서. 원래 그게 되기만 해도 그 세제 개편안이 장착되는데 기본적으로 5년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공제랑 이런 걸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저는 초안제 시가 좀 될 거라고 봤거든요. 네. 초안제 시가 올해는 안 되지 않을까. 그게 초안제 시가 나와도 정말 우리가 그 상속세를 정말 좀 완화해 주려면 앞으로 5, 6년은 있어야 그게 적용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초안조차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네, 제 의견은 그래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님답게 그냥 단순히 어떤
법조문이라든가 어떤 세금 이런 걸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으로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옹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게 법이 나오고 나서 이제 무조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군요. 네. 왜냐하면 개편안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꾸는 건 여야가 결국은 또 국회에서 국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이 나왔을 때 먼저 본인의 자산에 그럼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측정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게 변동이 안 됐을 때 현행 유지는 어떻게 되는지 둘을 비교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둘을 비교를 해야 내가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이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월 달쯤부터는 이제 이게 촉각을 좀 곤두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12월 달부터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건 통과된다, 이건 안 된다가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경제 뉴스만 저도 보지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통과가 됐네 안 됐네 이것에 대한 뉴스는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말을 할 거고 혹시나 또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확정이 돼야 정말 세법이 바뀐 거다.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2년 12월에 나왔던 취득세도 아직까지 통과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쵸. 결국 통과되고 나서의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보수적인 입장이시라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근데 나는 이거 통과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그게 반영됐을 때 이득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전문가 의견들을 좀 더 들어보시면서 의견 취합해가지고 본인의 자산 관리를 조금 더 세금적에서는 안전하게끔 해드리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인터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태무사님 앞으로 7월 이후에 좀 그 개편안이 나오고 또 이제 연말 정도쯤에 중간 사이에 또 그 안에 이제 좀 여야가 합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윤곽이 보일 거잖아요. 다시 한번 모셔서 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책의 저자이신 이장원 자산관리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